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등장해서 다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박완서 작가님의 자전거 도둑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수남이라는 어린아이가, 젊은 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지요. 시골에서 상경해서 이제 청계천에서 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청계천에서 일하면서 겪는 얘기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서울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어른들의 세계가 어떻게 이 아이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특히 이 중에 핵심은 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양심을 이 아이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서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한 거지 그 양심이라든지 도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은 아주 좀 못난 사람처럼,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여겨지는 듯한 그런 세태를 이 아이를 통해서 비꼬고 있는 그런 부분을 될 텐데요. 우선 박완서 작가님을 보시게 되면은 철저히 자기 경험했던 바를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고 또 그 가운데 문학이 탄생했는가 봤듯이, 철저하게 자기 경험했던 것 중심으로 그렇게 글을 써 왔습니다. 이 소설 역시 남편이 청계천과 그다음에 요즘 신세계백화점이요,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남편이 장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들었을 테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살펴봤겠죠. 아이들의 점원의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남편의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소설화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뭐랄까 생활에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면서도 무엇보다도 글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 그다음에 깊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은 쉽고 그다음에 그 생각에 또는 사상은 깊게 이렇게 했는데요. 박완서 작가님의 글의 특징을 얘기하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들고 나오는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화라는 것, 현대화라는 것 속에서 한 아이의 동심이 어떻게 구겨지고 있고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실 때에 어른과 아이라는 양쪽의 세상을 보는 눈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윤리랄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과 그다음에 농촌에서 막 올라와서 처음으로 점원으로 일하는 아이,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다. 수남이란 의여튼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1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빨갛고 통통하며 눈이 맑고 깨끗하다. 성숙한 것은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럽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변두리 전기 가게나 전기 기술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많다. 수남이가 받으면 상대방은 깍듯이 존댓말을 해온다.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수남이는 마치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자식, 아침부터 재수없게 누굴 놀려? 너 이따 두고 보자. 이런 호령이라도 들려오면 수남이는 우선 고개를 움츠려 알밤을 피하는 신용부터 한다. 설마 전화통에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는 없는데 말이다. 실수만 했다 하면
알바 먹을 것을 예상하고 고개가 자라 모가지처럼 움츠려드는 게 수나미가 이곳 전기 가게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얻은 조건반사다. 이곳 단골 손님들은 우락부락한 전기 기술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성질들이 거칠고 급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나미가 빨리 알아듣고 척척 챙기지 못하고 조금만 어릿어릿하면 짜식 하며 사정없이 밤송이 같은 머리에 알밤을 먹인다. 수나미는 숱한 전기용품 이름을 척척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동안 숱한 알밤을 먹었다. 그런데 일에 익숙해진 후에도 수나미는 심심찮게 까닭도 없는 알밤을 얻어맞는다. 이 거친 사내들은 그런 짓궂은 방법으로 수나미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예쁜 아이를 보면 장난을 치거나 물어뜯어 울려놓고 마는 사람이 있듯이 이 사내들은 그런 방법으로 수나미에게 애정 표시를 했다. 자식 잘 잤냐? 요놈 요새 제법 컸단 말이야. 장가드려야겠는데? 자식 좋아하기는. 그러곤 여지없이 알밤이다. 주먹과 팔질만 허풍스럽게 컸지. 아주 부드러운 알밤이다. 그러니까 수나미는 그만큼 인기 있는 점은인 셈이다. 자, 첫 얘기는 수나미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에. 네, 여기서 세운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이 이 소설이 발표된 거고요. 세운상가가 만들어진 경우는 1968년입니다. 세운이라는 것은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세계의 운이 여기서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상가라고 지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생각해 보면 이름 지은 게 유치하다 할 정도로 그런 이름이긴 한데 사실은 소박한 그런 꿈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상가거든요.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화면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화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전경입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쭉 한 1km에 해당되는 종로 3가에서 태계로 3가에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서 상가동을 만드는데 이 주상복합입니다. 아래층은 상가고 위층은 아파트로 되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그 아파트는 또다시 여기에 일하는 일꾼들이든지 또는 공장이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거의 나중에 완전 상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시에는 상당히 신식 건물이었고 건축가 김수근 유명한 건축가죠. 분이 디자인했고요. 당시에 이 발표될 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이 자리에 와서 자 68년 당시고요. 지금 현재는 어 이 상가는 없어졌습니다. 현대 상가였는데 이 상가가 앞부분 없어졌고 철거됐고 지금은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 들긴 한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어진 이후에 50년이 넘게 됐죠. 50년이 넘게 되어지면서 건축물이 D등급 그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은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느냐 또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걸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때는 철거를 시키고 여기에 어 그 녹지지대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녹지지대 주변에 상가를 해서 결국은 하겠다. 네,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냈죠.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박원순 시장이 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그냥 이걸 존치시키는 망령을 하고 고가 통행로를 만들어서 다시 이 상권을 인제 되살려 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했다가 한 2년 만에 또 고가 통행로도 철거를 했죠. 고가 통행로를 받치고 있는 이 받침이 오히려 1 층에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통로를 너무 방해한다 해서 결국은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가 도로 떴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지금 이 소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79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1968년에 된 거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인데 어떻든 그때에서는 서울에서 상당히 그 요지라 할까요? 그런 상가입니다. 그런 상가고 그 상가 옆에서 바로 옆에 뒷 건물들로 되어진 연결된 건물에서 난 그 길에서 있는 전자상가의 수나미는 일하고 있는 꼬마였다. 요 얘기입니다. 세운상가가 쭉 있으면은 그 옆에 작은 골목을 끼고 있는 촘촘히 붙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운상가 뒷길에라는 게 요 얘기입니다. 세운상가 내에 있는 게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닙니다. 한 서방도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로인데 그 도로에 있는 조그만 그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가게에 전기용품 꼬마 점원이다. 그런데 인제 쓰나미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서 통하기를 꼬마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 살이라고 합니다. 16 살이지만은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빨갛고 통통하고 눈이 맑고 뭐 이러면서 '쓰나미가 어떤 아이인가.'라는 거를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16 살인데 목소리는 그래도 굵은 그런 목소리. 그래서 전화로 상대편이 받았을 때에 상대편이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주인 노릇인 줄 알고 깍듯이 "아 주인 영감이십니까?" 이렇게 인제 말할 정도로. 그러면은 그다음 아이가 대답하는 건 "아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한번 보세요. 마치 쓰나미는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뭐 전화를 하는데 볼까지 붉어져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순진한 아이인가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볼까지 붉어진다. 여기서 우리 독자들은 생각에 '아 아이가 참 순진한 아이가 여기에 와서 자기 이름 쓰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꼬마로 통하면서 이 어른들 세계 살고서 아이가 인제 일하고 있는 아이구나.' 이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식 아침부터 재수 없게 굴어. 누굴 놀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아주 그 뭐랄까 하대한다 할까? 그다음 뭐 "너 이따 두고 보자." 그러면 걸핏하면 아이에게 꿀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인제 꿀밤 먹이고 인제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어떻든 쓰나미는 이곳 전기 가게에 취직하고 나서 받은 조건 반사다. 뭔가 하면은 알밤을 자꾸만 하도 또 요렇게 요렇게 맞다 보니까 어 전화 통해서도 벌써 알밤만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나요? '아 아이가 어른들께 많이 치이고 있다. 아 그 불쌍한 아이가 그래도 촌에 올라와서 이렇게 애쓰는데.'라고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단골 손님들은 우락부락한 기술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성질이 거칠고 급했다. 예. 그들이 빨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여지없이 짜식하면서 사정없이 밤송이 같은 대머리 밤송이 같은 머리에 알밤을 먹인다. 이렇게 알밤 먹이는 얘기고요. 그래도 아이는 빨리 이 잘 인제 그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익숙해진 후에도 쓰나미는 심심찮게 까닭 없는 알밤을 맞는다. 거친 사내들은 이 짓궂은 방법으로 쓰나미를 귀여워한다. 요것도 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놀린다든지 짓궂은 방법으로 아이를 귀여워하는 건 사실 귀여워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인제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죠 어떻든. 생각이 모자라는 어른들의 행동을 여기에다 요렇게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또 손님들한테서 그렇게 미움받는 쪽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인기 있는 점원인 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쓰나미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영감에게도 여간 잘 본 게 아니다. 누구든지 쓰나미에게 알밤을 먹이는 걸 들키기만 하면 금방 불호령이 내린다. 아니 왜 하필 남의 머리를 쥐어박아? 채 굳지도 않은 머리를. 그게 어떤 머리인 줄이나 알고들 그래? 응? 공부 많이 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될 머리란 말이야. 임자들 같은 돌대가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막대 먹은 손님이라도 선생님 꾸지람에 떠는 초등학생처럼 풀이 주고 쓰나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했다. 꼬마야, 그럼 너 요새 어디 야학이라도 다니니? 그러고는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그러면 영감님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니, 야학은 아무 때나 들어가나? 똥통 학교라면 또 몰라. 쓰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그래서 이 녀석이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허허. 쓰나미는 가슴이 크게 출렁인다. 쓰나미는 한 번도 주인 영감님에게 하다못해 야학이라도 들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비친 적이 없다. 맨손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거지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이런 어엿한 가게에 점원이 된 것만도 쓰나미로서 눈부신 성공인데 벼락 맞을 노릇이지 어떻게 감히 공부까지 하는 것을 바라겠는가. 그러면서도 자기 또래의 고등학생만 보면 가슴이 짜릿짜릿하던 쓰나미다. 처음 전기용품 취급이 서툴러 시험을 하다 툭 하면 손끝에 짜릿한 전기가 흘러 화들짝 놀랐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복은 쓰나미의 심장에 짜릿한 감전을 일으키며 가슴을 온통 마구 휘젓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런 쓰나미의 비밀을 주인 영감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쓰나미는 부끄럽고도 기뻤다. 그래서 쓰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할 때에 주인 영감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알밤쯤 하루 골백 번을 맞아도 좋았다. 자기를 위해 그런 소리를 해주는 주인 영감님을 위해서라면 뼈골이 부러지게 일을 한들 눈꼽만큼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월급은 좀 적게 주지만 그 달콤한 소리를 어찌 월급 액수에 비기겠는가. 쓰나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고단하지만 행복하다. 내년 봄은 올 봄보다는 멀지만 오기는 올 것이다. 그리고 영감님이 잘못 알아서 그렇지 시험 볼 때는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겨울은 봄보다 이르다. 쓰나미는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가게방에서 숙직을 한다. 뗏물 흐르는 나일론 이불에 몸을 휘감고 나면 방바닥이야 차건 따뜻하건 많이 쏟아지다. 그럴 때마다 이 녀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야 라던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그래서 쓰나미는 단골 손님께도 인기 있을 뿐더러 주인 영감께도 여간 잘 배인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쓰나미에게 알밤을 먹이다가 들키기만 하면 영감이 곧 나서서 왜 하필 남의 머리를 쥐어박아? 채 굳지도 않은 머리를. 그 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게 어떤 머리인 줄 알아? 그러면서 공부 많이 해서 대학 가서 박사도 될 그런 머리라는 거지. 니네들 같은 돌대가리가 아니야. 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역시 뭐 사람들 하는데 재밌게 표현했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막대 먹은 손님이라도 선생님이 꾸지람을 떠는 초등학생처럼 풀이 주고 쓰나미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그러면서 인제 또 그렇게 아이께 막 그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인 영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다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고다음 부분에 보면은 "꼬마야, 그럼 너 요즘 야학 다니니? 야학이라도 다니니?" 야학이라는 게 뭐냐 야간 학교인데 당시에 인제 일하는 아이들이 낮에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 가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야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야학이라도 다니니?" 하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요 부분을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야학에 대한 생각 또 누구든지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인 거를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러면 또 영감의 얘기도 재밌습니다. 영감은
딱 하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아니 야학은 아무 때나 들어가나? 똥통 학교라면 몰라도. 그러면서 제때로 야학은 제때로 시험 봐서 들어갈 테고 그것도 야학 가운데 인류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이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수나미는 어떻게 되나요? 가슴이 철렁거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나미는 낮 동안 책은커녕 신문 한 기퉁이 읽은 적이 없다. 도대체가 그럴 틈이 없다. 점원이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 그래도 수나미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좀 큰 애 하나 더 써셔야죠. 어쩌다 남들이 인사말로 건네는 그런 소리를 영감님은 제일 싫어한다. 벌레라도 씹어 먹은 듯이 이상 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헐겨본다. 누가 뭐 사람 더 썩이 싫어 안 써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 놈이라도 걸려 들어봐.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나쁜 물 들긴 쉽거든.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이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지 세 사람이 할 일 혼자 못할까? 수나미의 양팔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다. 그런 고마운 어른이 틈만 나면 책을 본다고 남들에게 수나미 자랑을 한 뜻은 밤에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일 것이다. 수나미 스스로 그렇게 풀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잠이 저만큼 달아난다.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찔러가지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다닌 형이 쓰던 참고서 나부랭이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다. 책이라야 통틀어 그것뿐이다. 주인 영감님이 심심할 때 보던 어른용 주간지 같은 것이 굴러 다닐 적도 있어서 소년다운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놈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했을 때 주인 영감님이 가리키는 책이란 결코 이런 주간지 나부랭이가 아닐 것이라는 영리한 짐작으로 수나미는 결코 그런 책에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가게를 닫고 셈을 맞추고 주인 댁 식모가 날라온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가 되는 시간은 거의 밤 11시경이다.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수나미는 이 동네 가게에 어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나미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서도 평판이 자자하다.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물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는 긴 골목길을 나무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이어 가게 앞 물건들의 먼지를 털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연구를 해가며 다시 진열을 하고 제 몸단장까지 개운하게 끝낸다. 그제야 주인 영감님이 나온다. 주인 영감님은 만족한 듯 빙긋 웃고 짜식 하며 손으로 수나미의 머리를 더듬는다. 그러나 영감님이 알밤을 먹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따뜻하고 큰 손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2번 썰어내린 후 부드러운 볼로 해서 둥근 턱까지를 큰 손바닥으로 한꺼번에 감쌌다. 간은 다시 한번 짜식 하고는 놓아준다. 수나미는 그 시간이 좋다. 그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나미는 공부에 뜻을 두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아마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루 짐작키는 분명한 향향열도 있고 또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그런 아이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 하나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수나미는 낮 동안에 책은커녕 신문 한 기퉁이도 읽은 적이 없다. 그런가 하면 너무 바쁜데 왜 그런가 하면 3명이 일해야 될 것을 혼자서 일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 오는 손님들이 직원을 좀 더 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직원을 더 두지 않는 이유가 수나미를 위해서 수나미 저렇게 착한 아이가 나쁜 깡패 같은 아이들이 와서 물들까 싶어서 둘 수 없다. 요즘 제대로 된 아이들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심쩍죠. 결국은 주인이라는 사람은 이 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이께 무슨 이런저런 입 빨린 소리를 한 거지 실제 아이를
고려해 준다든지 아이를 아껴주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 전혀 없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나미도 그렇겠죠. '아 나를 위해서 주인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열심히'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짓 세 사람 할 일을 혼자서 못할까?' 결국은 세 사람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께는 "틈만 나면 공부하는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은근히 자랑도 하고요. 은근히 "수남이는 참 그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이를 일종의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영감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수남이는 또 솔직히 밤에 피곤하고 11시 돼야 인제 잠을 잘 수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왠가 하면은 계속 그렇게 낮에 그렇게 일하고 밤에 다 끝나고 하면 11시 돼서 인제 혼자 있는 시간을 처음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음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왠가 하면은 늘 부지런하고 늘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앞 전시도 그렇고 앞길도 그렇고 그걸 다 그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해 놔야 마침내 주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짜식 하면서 또 인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인제 요런 걸로 해서 아이를 달래간다 할까요? 또는 아이를 알랑거리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주인 영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부모님의 사랑에 철모르고 푸근히 감싸여야 할 나이다. 그를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함이 더욱 어른의 사랑을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과 훈훈함은 부모님의 손길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수남에는 그 아침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봄이 온 것이다. 달력에는 이미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도 길었던 겨울은 아직도 뭐가 부족했던지 하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술을 부렸다. 벼락간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낫도간 가게 앞에 A자로 세워놓은 판자 간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나자빠지는가 하면 가게 양철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새소리를 내며 찰랑대고 골목 위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낮에는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펄럭이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머리에 부딪혔다. 피가 아가씨의 하얀 볼을 타고 흘러 흰 스웨터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그렸다. 피를 본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가게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 병원으로 달려간 사람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지랄 같은 바람 때문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냐고. 그렇지만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때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쑥덕댔다. 하여튼 수남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 온 붙었다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수남이도 문득 자기도 오늘 재수 온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하들짝 놀라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 간판은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두고 떼어 세워놓은 빈지문은 좁은 옆 골목 변소 앞에 끼워 놓았다.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아직은 부모님 사랑에 철모르고 푸근히 감사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도 실제 아직 상하지 않는 순진함이 더욱 어른의 사랑을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과 훈훈함, 부모님의 손길과 같은 것이다. 이 부분에 어떻게든 가슴 찡함이 오지요.
영감은 우리는 벌써 읽는 사람이 눈치를 챘죠. 이 영감이 쓰나미를 노동 착취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쓰나미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또 아직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나이다 보니까 어른의 그런 따뜻한 그 손길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볼을 이렇게 하는 그 따뜻함과 훈훈함이 부모님의 손길과 같은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가슴 찡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나미는 더욱더 또 아침이 기다려질 만큼 그랬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내면서 일어나서 영감은 주인 영감께 귀여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쓰나미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인류 학교를 갈 거라고 시험 쳐서 갈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시간이 없지요. 그런 사이에 그 어느 해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인제 봄이 온 겁니다. 인제 요번에 입학 못하면 또 인제 1 년을 또 더 가게 됩니다. 달력에는 이미 벚꽃이 활짝 피었다. 그런데도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은 아직도 뭐가 부족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수를 부렸다. 봄날에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란간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낮 동안에 가게 앞에 놓여 있는 A자로 세워놓은 입간판이죠. 입간판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낮아빠지는가 하면은 가게 양철 지붕은 마치 흥금잎처럼 흔들리고 또 뒤집을 듯이 쇠소리를 내면서 찰랑대고 골목이 공중을 가로지른 전밧줄에서는 온종일 귀신 휘바람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잘 그리고 있죠. 잘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바람이 그것도 봄바람인데 얄궂은 봄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얄궂은 봄바람에서 인제 사건이 벌어질 폭풍 전야라듯이 사건이 벌어질 바로 전야입니다. 예.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판이 다 메마른 빨래처럼 팔럭이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진 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머리에 부딪혔다. 인제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도시에서 바람이 일으키는 사고입니다. 전선집 아크릴판이 지나가던 아가씨의 머리에 부딪히면서 아가씨의 하얀 볼을 타고 피가 흰 쇠타 위로 선명하게 줄줄 흘렀다. 이런 겁니다. 피를 본 다 큰 아가씨는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여기서 어떤 일, 일단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좀 위기랄까 그런 부분을 보죠. 물론 그 아가씨께 벌어지는 위기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이 동네에서 어떤 위기가 벌어지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은 간판을 날린 전선집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인제 또 몰려들고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관심 있는 게 뭐가 관심 있었나요? 아가씨가 어떻게 저렇게 다쳐서 참 많이는 안 다쳤으면 좋을 텐데라는 어떤 그것보다도 뭐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그 아크릴판 하는 그 주인이 치료비를 얼마나 톡톡히 물어야 될 건가. 그게 동정하고 있는 부분을 보죠. 뭡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건강 이거가 관심이 있는 게 하고 어디에 가 있나요? 돈에 대해서 딱 가 있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인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당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죠. 그 아가씨가 벌어진 일을 보면서 쓰나미도 문득 자기도 오늘 재수 옴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옴이라는 게 일종의 그 전염 쉽게 전염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재수 옴 붙는다. 이 얘기가 참 잘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어떻든 그렇게 자기도 좀 그런 예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짝 놀라 간판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고 또 그다음에 점검도 해 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판은 아예 떼다가 안에 갖다 놓고, 또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는 이때는 단돌이 한다 그러죠. 예, 단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무지게 그렇게 바람 부는 날을 준비했는데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얼씬연스러웠다. 이렇게 되집니다.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손님도 딴 날보다 적었고 수나미는 까닭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시골에 바람 부는 날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맞게 까불어대는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슬프게 소리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전선 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가게 주인들이 우르르 전선 가게로 모였다. 아가씨의 안부보다도 그 아저씨 손해가 얼마인가 모두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수나미네 주인 영감님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짓거리를 했다. 이놈의 바람,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이 지랄이야. 아마 전선 가게 아저씨가 치러야 했던 치료비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동정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다. 하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가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 한없이 날아오르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잠든 뿌리들에게, 막 움트는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락한 날을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갠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서 있어본 경험이 없을 테니까 수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계산서를 작성해 주면서 상회에 20와트 형광램프 5상자를 배달해 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 부탁해 올 때가 많다. 수나미는 자전거도 잘 타. 배달이라면 문제도 없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거들어주면서 한마디 한다. 인서가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서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오늘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말씨가 퉁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수나미는 고깝게 듣는다. 꼭 내 깐 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볼까봐 걱정이라는 소리로 들린다. 수나미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그리고 부침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나서야 페달을 밟고 싱 달렸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래지지가 않는다.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꾸물거리며 올라탔고 느릿느릿 페달을 젓는다. 주인 영감님이 뒤에서 악을 쓴다. 인서가 조심해 까불지 말고.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 수나미는 치 하고 혀를 차고는 도망치듯 싱 자전거에 속력을 낸다. 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에서 이제 시골에 있을 때와 도시의 바람이 아주 다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뒷골목은 흉흉하고 얼씬연스러웠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바람에 날리고 쓰레기 더미 걸러가고 뭐 이렇게 뭐랄까 부정적인 것들이 잔뜩 들쑤시고 일어나는 게 도시의 바람이라면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시골의 바람이 부는 날이 생생하게 떠올렸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시골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잖아요. 근데 시골의 바람은 보리밭은 사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바람을 탈 줄 아는가 합니다. 보리밭은 바람을 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시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는 쓰레기조차도 위로 끼올려 버리고 온통 얼씬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도시 바람이라면은 시골 보리밭은 바람을 이렇게 타더라는 겁니다. 흠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받게 까불어댔는가. 옆에 온데 재밌죠? 바람에 큰 나무가 까불어댄다는 겁니다. 예.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게
슬프게 소리치는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의 바람 불 때의 자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람 부는 도시 속에서 이제 쓰나미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시골에 있을 때 바람 부는 아름다운 전경을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시골은 바람 불 때 이렇게 아름다워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쓰나미 쪽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하기는 서울 사람들이 바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그러면서 이제 서울 사람을 동정한다 할까. 그런 동정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서울 사람들에게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가 없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바람의 의미가 그런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서의 바람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이것도 재밌죠. 꼴망물들에게는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갔을까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철 지나가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한 갯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 앉아본 경험이 없을 테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보세요. 쓰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부름을 그 20와트 형광등 5개 XX상에 갖다 주고 와. 그렇게 하면서 심부름 갑니다. 바람도 불고 하니까 잘 자전거 뒤에다가 묶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또 주인 영감조차도 그럽니다. "인석아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서 누구 모탈 노릇 시키지 말고." 결국은 뭡니까? "내게 손해 끼치면 안 된다." 인제 한마디로 이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말씨가 좀 퉁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쓰나미는 고깝게 듣는다. 꼭 "내깟 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인제 요 부분이죠. "내깟 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 볼까 봐 걱정이라서 하는 소리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그리고 부침성 있게 일을 나갔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합니다. 형광 램프를 XX 상회에 전달하고 나서 돈을 받는데 또 한참이 걸린다. 장사꾼의 마음이란 묘한 데가 있다. 쓰나미는 아직도 그 마음만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문득문득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 금고에 돈을 수북이 담아놓고도 꼭 땡분 한 푼 없는 얼굴을 하고 도무지 물건값을 치르려 하지를 않는다. 나중에 다시 오란다. 그동안에 장사를 해 돈이 준비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런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쓰나미가 서울에 와서 점원 노릇하면서 배운 사철칙 제1항이었다. 아휴,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XX 상회 주인은 누런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이놈아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홀랑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쓰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버티고 서 있다. 저런 말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10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겨우 물건값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이 아니라 그때그때 500원, 1000원씩 푼돈으로 나눠 받으면서 말이다. 이럴 때 쓰나미는 이 세상에서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오늘 물건 대금은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사실 쓰나미는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그 번들번들하고 으리으리한 은행 뒤에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 있다는 소린지 서로 뚫려 있기로서니 왜 그것을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른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례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쓰나미도 그래 보는 것이다. 자식, 알았어. 기다려봐. 돈 들어오는 대로 줄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쓰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인다. 쓰나미는 잽싸게 고개를 움츠렸는데도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한 알밤이다. 장사가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 말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자리가 아주 좋다. 쓰나미는 좁은 가게에 서서 손님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도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계산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되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형광램프를 배달해주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돈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돈을 잘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면서 이상하게 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아이를 괴롭히고 있죠. 한마디로. 줄 돈 그냥 바로 줘서 애 보내면은 서로 좋을 텐데 아이에게 팔아서 주겠다든지 기다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앞에 서서 처량하지요,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처량하게 인제 아이가 서서 그 돈을 받아가려고 애쓰는 부분인데 사실은 애쓰는 거기에 이유는 이 돈을 잘 받아가야 또 영감인데 잔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일 돈을 못 받고 가게 되면 영감인데 또 이상하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되고 인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어떡하든지 돈을 받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장사치들은 한마디로 장사치들이죠. 장사치들은 아주 일부러 나쁜 인상을 하면서 "오늘 장사 더럽게 안 된다." 그러면 돈을 자꾸 안 주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쓰나미는 어떡하니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면서 가서 인제 "은행 막을 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은행 막을 돈이 왜 은행을 막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봐놨다가 인제 자기도 그 얘기합니다. 사실은 은행이 무슨 큰 구멍이 났길래 그 구멍이 났으면 왜 또 장사꾼들이 막아야 되는 건지 그 어리어리한 은행을 왜 막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제 그 얘기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한편으로.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돈을 안 주고 그러면 할 게 아니고 쓰나미가 잽싸게 고개를 움츠리는데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한 알바입니다. 아이께 돈을 안 주면 알밤까지 먹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그 바깥에 서서 계산을 일부러 암산을 해 봅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고 충분히 줄 수 있는 돈 10,000원이 넘게 벌어 들였는데 끝끝내 그렇게 안 주면서 자꾸만 그렇게 애를 먹이는 겁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쓰나미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또 한 번 빌붙는다. 어떻게 결제 좀 해줍쇼. 주인은 짜식하며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곤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짜식. 끈덕지기가 꼭 떼놈 같다니까. 됐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찍 웃는다. 쓰나미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어서 건네준 돈을 다시 2번이나 센다. 그러고 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쪽으로 횡하니 다름질 친다. 바람이 여전하다. 저만큼서 흙먼지가 땅을 한꺼풀 벗겨 헛이불처럼 둘둘 말아오는 것 같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온다. 골목 안의 모든 것이 댕거렁 와장창 우러렁 거리며 소리 높여 비명을 지른다. 드디어 바람이 몰고 온 흙먼지 헛이불이 집어삼킬 듯이 쓰나미의 조그만 몸뚱이를 덮친다. 쓰나미는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인다. 바람이 지나간 후 쓰나미는 눈을 뜨고 침을 탁 뱉는다. 입속에 모래가 들어와 깔깔하고 목구멍이 따갑고 아프다. 다시 자전거 쪽으로 걷는다. 조금 전만 해도 서 있던 자전거가 누워있다. 그래도 날아가진 않았으니 다행이다. 자전거뿐 아니라 골목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쓰나미는 그것이 신기하다. 누워있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날렵하게 올렸다. 막 페달을 밟으려는데 어디선지 고함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이놈아, 어딜 도망가는 거야? 대서라, 꼼짝 말고! 쓰나미는 자기에게 지르는 고함은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페달을 밟는다. 아니, 이놈이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이래? 뒷덜미를 사납게 붙들린다.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점잖고 깨끗한 신사다. 이런 신사가 자기에게 어떤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쓰나미는 짐작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신사는 몹시 화가 나 있다. 신사를 화나게 할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고는 더욱 생각할 수 없다. 임마, 꼼짝 말고 있어. 신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꼼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꼼짝하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쓰나미의 뒷덜미는 신사의 손에 잔뜩 움켜쥐어져 있다. 임마, 니놈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이런 고급차를 말이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너는 째려? 째리깃. 그러니 내 차에 험이 안 나고 백이겠냐? 내 차는 임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치기가 나는 고급차야 임마. 알아?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환성을 질렀다. 그러면 그렇지. 아마 자전거가 부딪혀 걸킨 상체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임마 침만 살짝 걸켰어도 또 모르겠는데 여기 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거러지기까지 했으니 이런 컸다 컸어. 자, 수나미는 어떻게 결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인은 짜식 하면서 또 알밤을 먹이곤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 보더니 예, 아까운 듯이 돈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식 건더기에 꼭 뗀 놈 같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불평까지 하면서 그렇게 칭찬이 욕인지도 모를 하고 찍 웃는다. 수나미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어준 돈을 2번씩이나 센다. 명감은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그러죠. 그러고 나서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저만치 자전거를 세워 행하니 다름질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가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신사가 왜 도망가느냐, 이놈아 어딜 가느냐 하면서 벼락같이 달라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설마 나보고 그러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덜미를 붙잡혀서 하는 얘기가 이 자전거 세워놓은 게 바람에 넘어지면서 자기 차를 긁었다는 거예요. 생채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가 있는 자리에 가서 아이께 그걸 생채기를 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은 컸다 커. 임마 7만 살짝 긁겠어도 모르겠는데 여봐라. 이렇게 우거러지기까지 해서는 일은 컸다는 겁니다.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면서 잘 봐두라는 듯이 수나미의 얼굴을 차에다 바싹 밀어붙였다. 그러나 수나미는 번쩍이는 차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꼭 오늘 재수 온 붙을 일이 생길 것 같더니만 마침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울음이 왈칵 솟구친다. 그러자 제 얼굴도 차체의 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뿌옇게 흐려 보일 뿐이다. 울긴 임마.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수나미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흑흑 소리까지 내며 운다. 울긴 짜식 할 수 없다. 너나 나나 오늘 재수 온 붙은 걸로 치고 반반씩 손해보자. 5,000원만 내. 수나미는 너무 놀라 울음까지 그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그 사이 사람들이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수나미를 에워싼다.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인다.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수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용기가 생긴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시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저씨. 수나미는 주머니 속에 든 많은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히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아니 이 녀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 저지르고 그냥 내 뺄 생각하냐? 요런 악질 녀석 같으리라고? 신사와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말했다. 안 되겠네. 이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를 해봤자 공연히 시간만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사오게. 이 녀석 자전거를 잡아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5,000원 가져가서 찾아가라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나미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태였다. 주머니의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 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내 놈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눈앞에 서 있는 빌딩을 가리켰다.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5,000원 갖고 와. 그러면 열쇠 내줄 테니. 그러고는 쓰나미를 힐끈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 갔다. 쓰나미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재수 온 붙을 것 같다 했는데 마침 현실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 쓰나미는 차체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생채기가 난 그거를 보라고 이제 얼굴을 갖다 그 차에 갖다 대는데 그걸 보이는 것보다 울상이 된 자기 얼굴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애석하지요? 안타깝지요? 예. 그래서 자체의 헌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뿌옇게 흐려 보일 거다. 얼마나 그 아이가 당황했고 또 손 쓸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울긴 임마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쓰나미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허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니까 그럼 5,000원만 내. 쓰나미는 너무 놀라 울음을 꺼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연구하면은 주인 집게 이 10,000원을 그대로 갖다 줘야 될, 10,000원을 지켜야 될 자기 책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뒤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있던 사람 중에 무조건 잘못했다 빌어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빌어봅니다. 그런데 일은 되지를 않고 결국은 이 녀석 안 되겠네 그러면서 운전기사를 시켜서 자물통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물통을 사서 자물통을 자전거를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리고 306호 요 앞에 빌딩이 있으니까 돈 5,000원 가지고 오면은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어이없는 일들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됐죠. 쓰나미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쓰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쓰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러나 쓰나미는 바보가 돼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이 서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도망쳐라, 도망쳐. 그까지 자전거 들고 도망치라고.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쓰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에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났었다. 그래라 그래. 그까지 거 들고 도망가렴. 디딜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쓰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댔다. 도망가라.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쓰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쓰나미는 자전거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누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바람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야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쓰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내 놈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쓰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쓰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털어놓는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래 좋은지 무릎을 탁 치면서 통쾌해한다. 잘했다. 잘했어.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랑 펜치를 갖고 와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쓰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비친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쓰나미가 이런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구경으로 삐 뚫렸었던 어른들이 얘기가 야 토끼라 토끼 그까짓 거 들고 튀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구경으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쓰나미가 도망가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라 어서 자전거를 번쩍 떨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 편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쓰나미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는 그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가는데 그다음 얘기를 보세요. 그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갈기듯이 쾌감까지 느꼈다.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쾌감까지 느꼈다라는 게 좀 이상하죠. 예, 그러면서 도망가서 가게 주인께 헐레벌떡하게 되니까 주인 영감이 또 하는 얘기도 "야 이놈아 꼭 도둑놈 같다. 무슨 일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도둑놈이라는 단어에 또 굉장히 사람 가슴을 그렇게 못질을 해대고 있죠. 생채기를 내고 있죠. 못질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면 주인 영감이 하는 얘기가 "잘했다, 잘했다. 맨날 촌놈인 줄 알았디. 이랬더니" 하면서 제법인데 이렇게 하면서 인제 오히려 이렇게 도망온 거를 잘했다고 자기 손해를 안 입힌 걸 잘했다고 그렇게 치켜 세워 주면서 영감이 벤치와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그 자물통을 인제 해체시키는 거를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 부분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수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흡사 도둑놈 두목같이 영감이 보였다고." 그런데 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꺼웠다. 누런 똥빛. 이게 뭡니까? 돈 밝히는 사람들을 주로 잘 그러죠. "얼굴이 똥빛이다." 이 얘기를 잘하는 그게 결국 돈 밝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이 속이 메스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돌아와서는 말했다. 니는 오늘 운 텄다. 그러고는 쓰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쓰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의뢰 그렇게 했었고 쓰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운이 트기는커녕 재수온 붙었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쓰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쓰나미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쓰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처지에 나 같은 어린아이한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심하게 굴던 시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니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다란 말인가? 쓰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시원하게 눌 때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갑자기 풀리면서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상쾌한 해방감이었다.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 도둑질을 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쓰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쓰나미의 눈앞에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수남이 형 수길이는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보내준 보람도 없이 집에서 빈둥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가서 돈 벌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훌쩍 집을 나갔다. 그러고는 편지 한 장,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통한 안부 한마디 없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버지는 푹 늙었고 어머니는 뼈만 남게 야위어서 수남이랑 동생들을 들볶았다. 들볶는 푸념 속에서 무정한 큰아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래도 행여나 하는 기대가 곁들어 있는 것을 수남이는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영감님이 이제 자전거 자물통을 이제 깨트려 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전거를 한 바퀴 휙 타고 돌아봅니다. 내 놈 오늘 운 텄다. 이제 영감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죠. 아이에게. 귀여운 듯이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늘 아이께 애정 표현하듯이 또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얘기 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움트기는커녕 재수 옴붙었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여전하고 수남이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이제 왜 우울하게 되는가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가게 문 닫고 혼자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아무것도 공부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내가 한 짓이 옳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남이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또 양심의 심리적인 그런 뭐랄까요?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죠.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자기 자신이 그런 걸 몰랐죠, 이때까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면서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을 내가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 송곳이라도 찔린 듯이 후다닥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절부절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치 영화 화면이 딱 바뀌면서 수나미의 형 수길이가 이제 수갑을 차고 순경들께 끌려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보고 있던 수나미의 그 아픔이 불쑥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때의 형은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집에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가서 돈 벌고 오겠다고 나갔던 형이 편지 한 장 못하고 그렇게 하던 형이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같이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죄인으로 세서 현장 점검했던 그때의 그 상황이 생각난 겁니다. 수나미도 뭔가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동생들이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져 덜렁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봐도 조금만 참아 큰형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운동화랑 잠바랑 다 사줄게 하는 말을 할 지경이었다.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형이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들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했다. 그러나 형은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엇박질렀다. 수나미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다음 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잡혀갔다. 형은 악을 쓰며 변명했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읍내 가게를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남이가 큰 형을 본 것은 읍내에 현장 검정 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인데 딴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남이는 덜덜 떨면서 그 장면을 봤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란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아버지는 합병으로 몸져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수남이가 지난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남이를 타일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만은 하지 마라. 알았냐? 그런데 오늘 수남이는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남이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마음속에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쩌면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너 운 텄다 며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자, 형에 대한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형은 그렇게 어느 날 집에 옷가지뿐만 아니고 운동화, 뭐 수남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사서 밤에 왔습니다. 잠바랑 뭐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동생들이 좋아서 소리 지르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만은 읍내에서 돈을 훔쳐서 온 것들입니다. 정말 형은 돈을 버려서 별의별 것을 다 사고 온 건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훔쳐서 온 걸로 인해서 결국은 양품점 물품을 훔친 걸로 현장 인간과 현장 검정 인가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눕고 그다음 이제 형의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수남이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야겠다고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당부를 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남이는 그러면서 결코 나는 스스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도둑질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도둑질을 하면서 짜릿하고 기분이 좋았다는 거에서 자기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때 그 쾌감이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던 부도덕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도둑질이 오늘 한 도둑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왠가하면 정확히는 도둑질 내 자전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아니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령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확장됩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영감은 도시 사람에서 주인 영감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똑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로지 돈에만 한마디로 얼굴이 누렇게 된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겁니다.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내일도 바람이 불면
영감은 오늘 바람 불었는 거죠.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는 얼굴에 누런 똥빛은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그 집에 떠날 결심을 하고 진보딸을 사고 나오게 되니까 수나미의 얼굴이 누런 똥빛에서 말끔히 없어지게 되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결국은 수나미는 아주 맑은 아이였습니다. 깨끗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와서 뭐를 좀 해보려다가 또 공부를 좀 해보려다가 한마디로 험한 꼴을 보게 되면서 그 험한 꼴에서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 것. 뭘로 더럽혀졌나요? 똥빛, 누른 똥빛 얼굴이었죠, 이게. 예, 누른 똥빛 얼굴로 자신이 더럽혀졌다가 마침내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되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설을 전체를 두고 같이 한번 또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소설은 한쪽에서의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과 올바른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반듯한 일이 있다면은 이쪽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물들어진, 물질로 전도되어진 이런 어른들이 보는 세상과 이 어린아이가 본 세상, 여기서 인제 그 충돌되는 장면을 우리는 자전거 도둑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도둑에서 소녀는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입니까? 더 이상 이 똥빛 든 얼굴, 이 얼굴로 살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맑은 내 자신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맑은 내 자신을 되찾는 걸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려 작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세상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하지 말고 맑게 사는 것이 힘이다. 맑게 사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로 소설의 결말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자전거 도둑을 읽으면서 제가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970년대 작품인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연대가 저희들 시대랑 굉장히 동일한 느낌을 느꼈어요. 제가 보면은 1977년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해가 77년이었고 이게 작품이 79년도더라고요. 79년도였는데 그 배경이 굉장히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된 그때더라고요. 쭉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 누워서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때가 우리가 그 박정희 정권이 집권할 때인데 그 이제 경제개발 5개년 할 때가 60년대가 1, 2차 경제개발 5개년이고 그 다음이 70년대가 경제개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쭉 생각하니까 그때가 제가 77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77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을 해서 이제 세계에서 25위권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작품이 1979년도인데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이제 10월 26일 12.6 사태가 이제 일어나서 김재규 이제 부하에게 이제 총살당하고 그런 거를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경제개발 5개년을 해서 굉장히 경제가 이렇게 활발한 시기인데 이때 이제 배경으로 이제 자전거 도둑이 작품이 소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막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추구하고 도덕성을 뭐 이렇게 잃어버려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나미가 굉장히 이렇게 어른들 그 주인 영감은
돈만 이렇게 생각하면 잘했다 하고 또 중간에서 자기 아버지가 형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런 사건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도둑만큼은 도둑질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자전거를 막 들고 달려오면서 그 쾌감 느낀 게 굉장히 이제 피가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방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가르침 그 뭐 도덕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그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보따리 사고 시골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소설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인 영감님과 수나미의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싶은데요. 주인 영감님은 어린 수나미가 겨우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왔거든요. 그 어린 수나미를 세 명이서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하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수나미를 그냥 올봄도 아니고 내년 봄에 야학갈 놈이라고 보내준다는 것도 아니고 야학갈 놈이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오히려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장사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나미는 시골에서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중학교 졸업하고 겨우 서울에 올라와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그 봄바람 때문에 그 자전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치 못할 어떤 일의 짐을 지금 휘말린 상태인데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일로 평소에도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걸 꾹꾹 눌러 참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결단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수나미한테 참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잘했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나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건실한 청년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할까요? 네. 예.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갈등과 선택의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쓰나미처럼 잘못을 저질렀지만 곧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본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쓰나미를 아끼고 뭐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주인 영감님 또는 고급 성령차 주인처럼 자신의 손에 있는 한 채 양보도 없는 그런 야박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의 장사꾼들처럼 자기 주위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쓰나미가 그래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도덕성을 회복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요. 나는 과연 이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쓰나미를 통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쓰나미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끝입니다. 수나미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학교에 가서 동급 그 나이 또래의 애들이 학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지만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참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의 부도덕함을 보고 그거를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가 싫어서 그거를 떠나가는 그 결단이 용기가 참 칭찬함 받을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순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 상가의 그 주인 영감님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힘든 어린 학생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정직함을 보여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또 만나요. 네, 뭐 이렇게